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빈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우가 즐겨 마시던 녹차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열흘이었습니다. 은주는 올해 64살이었습니다. 25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39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금속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은주는 공장 회계를 돕다가 딸을 낳은 뒤로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아파트는 30평형이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역세권이라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대출을 모두 갚았고 은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은 검소했습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좋아했고 옷도 몇 벌만 돌려 입었습니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수진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은주도 사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사위 박민수는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의 바르게 조문객을 맞았지만 은주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초조함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과 민수였습니다. 은주는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이 집 문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을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아빠랑 평생 살았는데 어디 가겠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와 예금 전액을 수진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놓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장모님, 여기 공증인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예요. 민수의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니? 엄마 아빠가 현명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엄마는 나이 드셨으니까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나아요. 우린 애들도 있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은주는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란 거니? 원룸 알아봐 드릴게요. 보증금은 제가 드릴게요. 월세는 엄마 국민연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이사 업체는 제가 부를게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주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만이 짐을 날랐습니다. 은주가 평생 모은 살림살이는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새 집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역에서 10분 거리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환풍기는 시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풀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39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2부씩 보관했습니다. 은주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금고 열어봐요. 거기 다 있으니까. 금고였습니다. 은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오래된 금고를 챙겨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캐리어를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2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또 다른 유언장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딸이 가져온 것보다 1달 뒤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들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고 속 유언장을 읽은 뒤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분명했습니다. 작성일은 작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딸이 내민 유언장보다 정확히 1달 늦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70%는 아내 김은주에게, 나머지 30%는 딸 이수진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 수진이 어머니를 존중하고 부양할 때만 해당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본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2개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걸까요? 수진이 가져온 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은주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침 6시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7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수진아,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아빠 유언장에 대해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씻지도 않은 채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64해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도 걸은 채 은주는 집 근처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작성일이 늦은 것이 우선됩니다. 단 공증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증이 없으면요? 법적 효력이 약해집니다. 차필 유언장은 까다로워서요. 증인이 필요하고 형식도 정확해야 합니다. 은주는 금고속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자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증 도장은 없었습니다. 증인 서명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은주는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책상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은주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는 2장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복잡한 사안이네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따님이 가져온 유언장은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도 완벽합니다. 반면 어머님이 가지신 건 자필 유언장인데 증인이 없습니다. 그럼 제게 소용없다는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작성일이 더 늦으니 법적으로 우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요? 네. 이게 정말 고인께서 쓰신 게 맞는지,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는지, 강요나 조작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다른 자필 문서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전후 정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3달은 봐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은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3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수지는 벌써 집을 차지했습니다. 계좌도 동결시켰을지 모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송 비용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필적 감정비는 별도고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주는 상담소를 나섰습니다. 본볕이 따뜻했지만 몸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3,500원이었습니다. 은주는 지갑 속 10,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반만 먹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문자 봤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빠, 유언장 말이야. 무슨 얘기요? 다 끝난 일인데. 아니야. 엄마가 아빠 금고에서 다른 유언장을 찾았어. 거기엔 엄마,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짓 하시려는 거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유언장을 조작하시려고요. 조작이라니! 이게 진짜야!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언장이 있어요. 엄마가 뭘 들고 와도 소용없어요. 수진아, 제발! 전화 끊을게요. 괜한 일 만들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안 좋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수진이를 잘못 키웠어. 당신만은 보호하고 싶었어. 은주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지켜내겠다고요. 새벽이 되자 은주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적이 담긴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메모지, 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뒤졌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은주는 일주일 동안 남편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래된 수첩, 명절 카드, 회사 서류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을 위해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자필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마트에서 가장 싼 식재료만 골랐습니다. 달걀, 두부, 배추였습니다. 하루 식비를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남편이 다니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남긴 서류나 메모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부장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남편이 남긴 서류 같은 거 없을까요? 서류요. 회사 관련 서류는 다 정리했는데요. 개인적인 메모나 편지 같은 것도 좋아요. 남편 필적이 담긴 거라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책상 서랍에 오래된 수첩이 있긴 했어요. 잠시만요. 김 부장이 들어가더니 낡은 수첩 2권을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업무 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김 부장의 걱정스러운 눈길이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의 생산량, 거래처 전화번호, 직원 생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첩 뒷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렵소.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소. 지난달 수진이가 찾아왔소. 돈을 빌려달라고 했소. 민수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었소. 나는 거절했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렇게 쉽게 줄 수 없었소. 수진이는 화를 냈소. 아버지가 딸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소리쳤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소. 가슴이 아팠소. 그 뒤로 수진이가 달라졌소.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소. 당신은 수진이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수진이가 당신을 힘들게 할 거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소. 공증받은 건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소. 하지만 진짜는 따로 남겨뒀소. 금고를 꼭 열어보시오. 당신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소. 미안하오. 여보. 정호. 은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2개의 유언장을 의도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편지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로 싸울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은 필요합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최소 300만 원입니다. 필적 감정비 포함이고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부로 낼 수는 없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소규모 사무실이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돈을 마련해 볼게요. 은주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있고 아파트 명의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님께 연락해 보셨어요? 부양 의무가 있으신데. 직원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주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금은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40년 가까이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반지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18금 새돈이네요. 85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게요. 현금을 받아든 은주는 손가락을 내려다 봤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은주는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잔액이 205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정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소.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꼭 지켜낼게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주는 205만 원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임금 1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할로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편지와 수첩을 가지고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은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날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필적이 일치합니다. 유 원장은 진짜예요.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따님의 위조 문서 사용에 대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고발이요? 은주는 멈칫했습니다. 네. 따님이 가져온 유 원장은 날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위조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은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울던 날. 모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거짓 서류로 재산을 가로챈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하세요. 고발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은주는 딸에게도 같은 서류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소송이 뭐예요? 수진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엄마가 저를 고소했어요. 위조 문서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잖니? 내가 가져온 유 원장은 가짜야. 가짜라니요? 공증까지 받았다고요. 그 공증이 언제 받은 건지 조사할 거야.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만든 거 아니니?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편지를 남기셨어. 내가 5천만 원을 요구했단 것도 다 알아. 그건 아빠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돈 때문에 엄마를 어떻게 대할지도. 엄마 제 얘기도 좀 들어봐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고요. 그래서 급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니?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니?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평짜리 원룸에서 하루 5천 원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어. 겨운 반지까지 팔았어. 내 아빠랑 평생 낀 반지를. 엄마, 수진아, 엄마는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 돈이 사람보다 소중한 아이인 줄. 아니에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짓은 범죄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조 문서 행사와 사기, 주거 침입 혐의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도 중단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벌주는 일이 기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아파트 명의를 어르신께 되돌려드리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금은요? 그건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아빠, 유언장대로 해야죠. 70대 30으로요. 알겠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은주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적어두던 것이었습니다. 노인권익보호재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은주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은주는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증거를 뒤집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은주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진도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이수진이 제출한 유언장은 날짜 조작이 인정되며 원고 김은주가 제출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고인 이정호의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배우자 김은주 70%, 자녀 이수진 30%로 분할한다. 은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조 문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처벌을 권고한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주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한데.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진행하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받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낯설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새 소파가 놓여 있었고 안방에는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서재에 있던 책장도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두었던 화분도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오렴. 은주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섰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진아, 은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과하러 올 줄 알았어. 하지만 받아줄 수는 없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거짓 서류를 만들고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한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니?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저희는 정말.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엄마. 돌아가렴.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은주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을 돌려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은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남편이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은주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5년 동안 매달 사회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리고 그 기록을 제게 보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네. 감옥에 가는 것보다 사람을 배우는 게 낫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일주일 뒤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수지는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뒤 은주는 노인권익 보호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고 공장 김 부장이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역 근처 오래된 건물 2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첫 상담자는 70살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하고 있죠? 은주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였습니다.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은주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단 운영, 상담, 법률 지원.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고 은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만날 상담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자식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지.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주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은주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보고 싶어요. 은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은주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